13번째 강의입니다. 개화정책을 둘러싼 갈등.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입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바라봐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입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일본은 조사시 찰던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에는 모빙사 보내 일본은 조사시 찰던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에는 모빙사 보내라 2차 수신사 기몽집이 갖고 왔어 조선 책략 미국과의 수교 여론이 형성돼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양국의 협력 강조한 거중 조정 수출입 상품에는 관세 지혜법권 최혜국 대우조항이 있는 불평등 조약 성의 양무 운동이 샘플 동도석 이론이 개화의 방향 개화정책센터 통일기무화문 산하의 12사를 설치하고 오군영은 무의영 장어영이영으로 신식군대 벨기군을 새로 설치하고 근대 무기공장 기기창 인쇄 업무 방문국 화폐 발행 전환국 우편업무 전국 선진문물 둘러보자 외교사절과 시찰단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시 찰단을 파견 장인명선사 근대 무기 제조법을 배워보자 미국과 수교한 보빙사를 보내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입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입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일본은 조사시 찰던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에는 모빙사 2차 수신사 기몽집이 갖고 왔어 조선 책략 미국과의 수교 여론이 형성돼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양국의 협력 강조한 거중 개화정책의 추진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통상수교를 거부했었던 흥선대원군이 권력으로부터 밀려나고 통상에 우호적이었던 고종이 직접적으로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은 외부의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죠.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개항이 되고 1880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개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해서 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화, 문명화, 근대화 등을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러한 개화정책의 추진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는 중국에서 추진되어지고 있었던 근대화의 핵심 기관이었던 총리기모화문을 본따 통리기모화문을 설치합니다. 통리기모화문이라는 단어 되게 낯설 텐데요. 통리라고 하는 것은 통괄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째로 관리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개화정책이었겠죠. 아문은 부서입니다. 부서를 옛날에는 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교육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부를 과거 형태로 표현을 하면 교육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화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리아문이 설치되고 별기군이 창설이 됩니다. 개화정책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설립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별기군이 유독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배우게 되는 이모군란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별기군 기억을 해두세요. 개화정책의 핵심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이 기관들에서 주요한 임무를 담당해야 되는 지식인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엘리트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진에 보면 되게 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후 조선의 미래를 이어갈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시찰단으로 각국에 파견이 되는데요. 시찰단은 그 지역의 근대화된 요소들을 직접 목격하고 배워서 조선으로 들어와서 적용시키기 위해 파견된 엘리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요. 바로 돌아와서 정부의 주요 기관의 핵심 관리로서 활약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시찰단은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그리고 1881년에 있었던 조사시찰단 세 개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그 성격의 차이를 분별해야 되는 과제들이 주어지겠지만 중학교에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이 어느 나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선사가 파견이 되는데요. 영선사는 청나라로 갑니다. 청나라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였고요. 특히 무기기술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국강병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을 청나라 영선사에 파견을 합니다. 영선사로 갔던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바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 수능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빙사입니다. 보빙사는 우리 조금 있다가 그 조선 책략을 배우게 될 텐데요. 조선 책략에 의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과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초빙받아서 미국을 구경하러 갔었던 인물들인데 여기 갔다 온 인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빙사도 기억해둡니다. 가령 민영익이라든지 서재필, 유길준 이런 인물들일 겁니다. 나중에 계속 들을 수 있는 인물들이고요. 되게 중요했던 인물들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그때 당시의 기관들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화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른 궤를 하고 있는 위정척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의 시기부터 개화가 추진되는 지금의 시기까지 조선의 미래를 둔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을 수용하고 개항을 하고 개화를 해서 조선을 근대화시켜야 된다는 하나의 정치적 흐름과 이에 반대하여 조선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의 또 다른 정치적 흐름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개화 정책의 과정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위정척사 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목표는 고유한 유교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위정, 올바름을 바로 세우고 척사, 사악함을 배척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성리학적 질서, 조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요.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서양이 가지고 온 근대화의 움직임을 사악함이라고 봤던 겁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은 개화운동이 통상을 수용해야 된다는 움직임, 개항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 개화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화두를 던졌다면 위정척사 운동은 그러한 화두에 대응해서 그러한 화두를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1860년대 통상 수교를 요구하는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위정척사의 운동과 이념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기반이 되죠.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가 개항이 됩니다. 강화도가 개항이 될 때 가장 반대했었던 세력들이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인물들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의도와 서양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개항을 반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인물이 최익현이죠. 하지만 그들이 지향했었던 사회는 과거의 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지를 얻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1880년대에는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죠. 이 과정에서 매우 문제가 되는 채간권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조선책략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적극적인 개화정책의 추진의 방향과 목숨을 걸고 개화에 반대하는 위정척사의 움직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1890년대가 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병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이들은 조선을 지켜야 된다는 투철한 의지의 항일 의병운동으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투신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한계와 의의는 어떤 것인가? 물론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한계와 의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부의 개화정책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웠던 반침략 반외세의 목소리는 당시 일본의 의도와 제국주의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적확한 요구였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병합되어져 가는 조선의 현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계승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개화파 그리고 위정척사파 각각이 자신의 목적과 의지 그리고 선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싸웠지만 조선은 이들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기 1880년대 개화의 흐름과 위정척사의 흐름의 가장 치열한 논쟁이 됐던 지점에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놓여지게 됩니다. 조선책략은 조선의 미래에 대한 외교적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식견이 뛰어난 황춘센이라는 인물에게 물었던 내용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춘센은 그의 책 조선책략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하나의 방어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과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을 하죠.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서양의 열강, 미국과 연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황춘세는 일본에 유학 중이었고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호 개방이 되어진 상황이었죠. 황춘세는 변화하고 있는 일본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변화에 뒷받침이 되는 미국의 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춘센의 연결에 의해서 조선은 미국과의 수호조약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물론 황춘센이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줬다라기보다는 조선이 미국과의 수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언을 얻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조선책략이 들어오게 되자 조선은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개화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의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영남 만인소운동을 전개했었던 위정척사운동은 러시아와 미국이 다를 바가 없다고 봤던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조선에게 신미양요라는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나라이기도 했고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였던 나라이기도 했었죠. 러시아와 미국과 그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나라에게 조선의 문호를 열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전통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미국과의 수호조약 체결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컸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남 만인소 운동을 통해서 위정척사 운동은 적극적으로 개화 반대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연합하게 됩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됐던 주요 사건을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텐데요. 개화 정책이 좋은 의도 혹은 보기에 따라서는 나쁜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al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처음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었던 사건이 이모군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5페이지입니다.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의 배경에는 개화론과 척사론의 오래된 대립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민씨 세력과 척사론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대원군의 갈등이 이모군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직접적 원인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었는데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게 됐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백성들이 개화 정책을 지원해 주겠다고 들어왔던 일본인들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씨 세력의 경제 실패가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국가의 빚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개화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빈민들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 자체도 매우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군인들에 의한 소동 그 이상의 사회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쭉 정리가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비주얼 싱킹의 형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대의 문제는 조선 책략이었는데요. 조선 책략에 의해서 개화파와 척사파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차별받고 있었던 구식군대, 척사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높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모든 예산이 집중되었던 별기군, 개화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월급 문제로 폭발하게 됩니다. 당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조선은 다른 국가에 많은 빚을 지게 됐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13개월 동안 나가지 않았는데요.
공무원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그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다행히도 1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라도의 곡식이 추수가 되고 월급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월급은 곡식으로 줬었는데요. 월급을 받았는데 10% 정도만 쌀이고 나머지는 다 개와 모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월급을 딱 주는 날 부루마블 화폐로 월급을 지급했다. 어떨 것 같아? 분노하겠죠. 그리고 이게 국가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선해청 고위관리들을 찾아갑니다. 선해청을 담당했던 당상관이었던 민경호부터 해서 말단 관리까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 과정에서 선해청 관리 몇 명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민시 세력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이들 뒤에서 이를 획책하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사단들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거죠. 누구를 찾아왔을까? 척사파의 상징적인 인물, 명성황후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 그쵸? 대원군을 찾아갑니다. 대원군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거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거리로 나가는 과정에 딱 보였던 게 일본 공사관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있었어요. 신식군대가 99인을 차별하는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본 교관, 정말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교관이 조선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기도.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본 교관 2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성황후를 제거해야만이 이 모든 거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명성황후를 찾아갑니다. 다행히 명성황후는 찰나의 틈을 이용을 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과정에는 매우 많은 로맨스적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는 한데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일단 명성황후가 도망가고 나서 이제 궁궐에는 민시 세력들이 제거된 상태죠. 그들은 대원군을 찾아갔고요. 대원군을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불러들입니다. 고종은 이때 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뭘까요? 그쵸? 별기군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99인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주고 그들에 대한 대우를 높입니다.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했었던 핵심기구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개화정책 자체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선포하죠. 더 이상 명성황후가 반격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였는데요. 사실은 대원군도 명성황후가 죽었지 않았을까라고 내심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명성황후는 살아있었죠. 명성황후는 누구에게 연락을 하냐면 영산사로 파견되어져 있던 김윤식을 통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절호의 기회였죠. 일본에게 뭔가 조금 밀린다는 느낌,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색이라는 인물,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에 넘어오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죠. 명분도 있지. 군란을 진압하고요. 대원군을 납치해 갑니다. 대원군을 납치해 가게 되면서 청나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일단은 청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위협적이었던 대원군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대원군을 데리고 있음으로써
명성황후를 압박할 수 있었던 거죠. 너네가 우리와 가까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 대원군으로 당신의 위치를 교체시킬 수 있다라는 협박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청나라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부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일본 역시 군란 과정에서 봤던 피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선의 영향력을 미치려 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모군란의 결과를 교과서 15페이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이 납치되고 나서 다시 조선의 권력은 민씨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모군란의 결과는 청과 일본이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나라는 청이죠. 청은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조선의 자주권이 약화되고 갑신정변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단어가 되게 길죠.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경제 파트가 하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억은 해두는 게 좋겠죠. 내용의 핵심은 청나라가 조선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장정입니다. 특히 육지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내용은 조선 상인들을 위협하는 부분으로 나중에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서양 애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줬었던 경제사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거 기억해둡니다. 일본은 공사관이 불탔고 교관 몇 명이 죽었죠. 그걸 빌미로 해서 배상금을 요구하고 일본군이 공사관 주변에 군대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었는데요. 일본의 침략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모군란의 결과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군데에 대한 차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군란의 백성들이 지지하고 참여했던 이유는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생활고 이러한 것들이 하층민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군란이 아니라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백성들의 저항적 성격도 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라는 건 나중에 제물포 조약의 빌미를 제공하고 일본이 조선에 개입하게 되는 출발선을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픈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한다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흥선대원군 여러 번 재집권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폐지된 게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임모군란 끝나고 나서 다시 부활되긴 합니다. 이 기관들. 자, 그리고 결과 매우 중요하죠. 청에 대한 내정간섭 심해집니다. 그리고 일본과 무슨 조약을 체결한다? 제물포 조약을 체결한다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몇 년에 일어난다? 1882년에 일어난다. 심화학습입니다. 개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은 비주얼 싱킹으로 개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 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개화정책에 대한 내 생각은 말이야, 여기 보면 개화정책에 대해서 이념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화정책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 되게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더 좋은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개화정책에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심화해서는 개화정책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개화정책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개화정책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혹은 찬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비주얼 싱킹의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툰 형식이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